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황남동 상감 유리 구슬 목걸이라고 하는 주황색으로 보이는 그 호박 이런 것도 구슬로 깎여 있고 또 진한 청색 구슬도 꿰어져 있고 이런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목걸이가 보물 제634호 황남동 상감 유리 구슬 목걸이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목걸이는 유리 구슬로 된 목걸이여서 보물로 지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리 구슬이 중요하구나. 지금 보시다시피 이 목걸이에서 유리구슬로 보이는 부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잘 보면 저 위쪽에 이 목걸이를 착용하면 목 뒤쪽부터 옆에까지 걸리는 진한 청색 구슬 부분 이거 유리 구슬로 보이죠. 그 다음에 앞쪽에서 주황색 이것은 분명히 그 유리로는 안 보이는 주황색 구슬 부분을 쭉 따라 내려오면 약간 길쭉한 이것은 대롱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대롱옥 밑에 부분에 둥근 푸른색 구슬이 보일 겁니다. 이게 좀 크죠. 즉 그게 대표적인 유리 구슬인 겁니다. 근데 상감이 붙은 것은 바로 이 구슬을 가리킵니다. 이 목걸이를 보면 상감 유리 구슬이 중간에 끼어 있고 제일 끝에 구부러져 있는 곡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TV를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했을 때 이 황남동 상감 유리구슬 목걸이 이거 여러 번 봤을 겁니다.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이 올라 있고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상감 유리구슬 목걸이가 소위 방송을 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유물입니다. 이 목걸이는 대릉원 쪽에 미추왕릉 지구의 그 제4호묘에서 출토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일찍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일찍인 1973년에 발굴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 목걸이에 꿰어져 있는 구슬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이 구슬이 전부 48개다. 그 중에 푸른색 유리가 28개, 붉은색 만호가 16개, 주황색처럼 보이는 것이 아마 만호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벽옥, 푸른 옥이 1개. 요게 이제 목걸이에서 원 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중앙에서 아래로 늘어뜨린 장식에는 상감 유리구슬 1개. 지금 커다란 거, 푸른색인데 아주 큰 구슬이 있죠. 그것하고. 수정이 1개.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 수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곡옥 형태의 만호가 1개. 이거는 이제 만호로 만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이 여기에 아주 공을 들여서 설명하는 게 바로 상감유리 구슬입니다. 뭐 중요하니까 이 유물의 명칭에까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문화재청의 설명을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대부분의 구슬에는 특별한 장식이 없는 데 비해서 이 상감유리 구슬은 우수한 세공기술을 활용해서 화려한 문양을 새겨 넣었다. 이게 특별하다. 전체를 봤을 때는 잘 안 보일 텐데 이번에 우리 영상에서는 여기에 새겨져 있는 그림까지 일일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문화재청이 설명하는 그런 그림들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구슬은 요 상감유리 구슬 이야기입니다. 남색 바탕 위에 여러 종류의 색유리로 문양을 만들었다. 이거는 제작 기법을 설명한 겁니다. 거기에 어떤 그림들이 나타나느냐. 하얀 얼굴에 파란 눈, 짙은 눈썹에 빨간 입술. 이게 얼굴의 모습인데 이런 사람 얼굴이 5군데에 새겨져 있다. 상감은 새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리 모양의 새가 5마리가 그 사이사이에 있고 이러한 사람 얼굴과 새의 주변에는 꽃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 어디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척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사람 얼굴이 너무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저 서양 사람처럼 보인다. 다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좋을 텐데 이 목걸이에 그 한 개 들어가 있는 유리구슬에 이 한반도 사람이 아닌 서양 사람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서양에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들여온 거다. 서양 제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라를 칭찬하는 것이 신라가 그 먼데 있는 나라들하고 무역을 했다. 그 좋은 증거자료라고 본다. 이렇게 끝을 내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서양 사람처럼 보이는 얼굴이 있다고 해서 그 목걸이가 서양에서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자,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이 목걸이에서 지금 이 그림이 새겨져 있는 상감 유리구슬이 이 목걸이의 생명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다이아몬드는 이 상감 유리구슬이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설명, 이런 해설을 접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쉽게 뒤로 물러서는 것일까? 어떤 제품에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이 이 땅의 문물이 아니면 그거는 이 땅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인가?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겁니다.
목걸이는 구슬 한 개 한 개가 따로 굴러다니는, 그래 48개라고 하니까 구슬 48개를 주머니 속에 담아 놓은 게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요런 모양으로 구슬을 엮어서 만들어 놓은 목걸이 한 벌, 이게 바로 제작한 상품이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목걸이에서 한반도적인, 동양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더 많다고 했을 때, 아니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 얼굴 하얀 서양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중요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과 아주 유사하게 이런 고곡도 들어있고 대롱으로 된 구슬도 있고 또 상감 유리 구슬이 있는 목걸이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주 볼 수 있는 게 서봉총의 목걸이입니다. 색깔은 이쪽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황남동 상감 유리 구슬 목걸이는 보물이고 서봉총의 목걸이는 그저 사적인 걸로, 보물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서봉총 목걸이에도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색깔도 화려하고 고곡도 많이 달려있고 한데 왜 그럴까? 또 상감 유리 구슬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 얼굴이 없어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동양의 반도의 한 구석에 있던 신라라는 그런 고대 국가가 보기에 아주 세계적으로 드문, 그리고 이런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그 핵심이었다고 하는 아라비아나 지중해나 이름을 딱 정하면 로마나 이런 데하고 맞먹는 그런 데에서 유행했을 법한 물건이 유물로 나오면 그거 그냥 돈 주고 사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참 걱정스럽고,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나 긴 세월 기가 죽어서 살아왔다, 스스로 이등인간이라는 것을 되뇌이면서 너무 오래 그런 압박을 받으며 살아온 것인가, 이런 딱한 생각, 그런 마음이 드는 대목입니다.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흥덕왕릉에 가면은 서역인이 돌로 깎아서 무인석 하는데 거기 서역인을 깎아서 세워놨습니다. 누가 봐도 신라 사람 아니고 이 동양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목걸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태도를 볼 때, 그렇다면 흥덕왕릉 무인석은 이란이나 그 서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감 유리 구슬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특히 경주에서 이게 출토가 됐을 때,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라의 기술이었는가 아닌가를
먼저 분석하는 게 더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슬을 다른 어디에서 가져왔다, 이 목걸이를 다른 어디에서 사들여왔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곳에 이와 같은 상감 기술이 있었느냐, 그리고 누가 만들었느냐, 언제 만들었는가, 이런 것을 다 분석하고 나서 문화재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태도도 그렇듯이 일단은 신라에서 만들었을 수 있다, 만들지 않았다고 확정 지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대중매체에서 수입해왔다, 신라는 이걸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명품을 사들이듯이 당연히 그랬겠지, 뭐 그러면 어때,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에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소비자에 불과한 것이죠. 명품을 많이 사들여서 그 명품이 유물로서 출토가 됐다고 했을 때, 아, 저 돈이 많았구나, 이런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곳의 문명은, 이곳의 문화 수준은 어떠했는가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유물에 대해서, 이 땅에서 나온 유물에 대해서 첫째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쉽게 우리는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이렇게 제발 이러지 말자, 그거 하고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황남동 상감유리구슬 목걸이는 상감유리구슬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걸이의 이름도 그래서 붙은 것이고, 그런데 이 목걸이라고 하는 것일 때, 그걸 보았을 때 대롱옥이라든지 고곡이라든지 이런 일반 구슬이 쭉 한 조를 이루어서 목걸이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우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걸이에 곡옥이 쓰이게 되면 이 곡옥이 펜던트 역할을 한다. 이게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이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또 이런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목걸이에서 펜던트라는 것은 보석을 가리킵니다. 주인공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목걸이, 황남동 상감유리구슬 목걸이에서 주인공은 상감유리구슬이 아니라 고곡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가 계속 방송을 타고 뭐 이렇게 된 이유는 그것 또한 유행이라고 할까?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 이런 것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몇 해 전부터 해양 실크로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유리구슬 목걸이가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TV 방송에서, 그리고 각종 문화재 전시라든지 또 이벤트 이런 데서 황남동 상감유리구슬 목걸이가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귀중한 것은 고곡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리 목걸이, 이 유리 구슬 이걸 보니까 이 목걸이는 무조건 수입품이다. KBS 방송도 그렇게 하고 박물관에서도 행사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선 참고로 이 황남동 목걸이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니까 서기 400년대 5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물은 거기에 유물에 대한 증서가 설계도 같은 게 따라붙지 않는 한 대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찰하고 참고하고 해서 그 제작 연대를 추정합니다. 서기 400년대다. 자, 몇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고곡이 중요한데 이 목걸이에 고곡이 달려있고 저 유리구슬이 있고 그런데 이 목걸이는 서기 400년대쯤 만든 것이다. 이제 서기 400년에 집중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방향은 고곡입니다. 고곡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400년에 고구려가 남쪽으로 쳐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는데 이 금관가야가 일본, 그 당시는 외라고 하는데 그 외하고의 철을 거래하던 철 유통 경로가 바로 금관가야였는데 이게 쇠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의 입장에서 철을 구해야 하는데 그 당시 철을 구하는 것은 아주 기묘한 일이었고 난감해진 것이죠. 과거에 지금 일본 열도 그쪽 지역은 신라하고는 관계가 거의 안 좋아서 항상 싸우고 항상 침략하고 그래서 진압당하고 이런 관계였고 그 가야 쪽하고는 또 다른 고구려하고도 사이가 나쁘지 않을 때도 있었고 특히 가야 쪽하고는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400년입니다. 400년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금관가야가 이제 망해가는 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왜 입장에서는 발음이 난감하니까 발음이 좀 이렇게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자기네가 이 필수품인 철을 확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신라의 금 공예품, 신라 제품들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아주 긴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협상을 하고 신라가 승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지금 와서 밝혀진 것인데 일본의 수장묘, 우리 같으면 그 지배자 무덤 같은 데가 되겠죠. 거기에서 그 당시의 유리용기, 신라산 철정, 그 다음에 대금구, 마구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된다는 겁니다. 신라에서 사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콜린 램프류라든지 또 우리나라 또 폴 반 우리나라 그 학자들의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서기 400년대, 그러니 5세기경 신라는 유리용기를 과거의 일본에게 판매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유리용기와 유리구슬은 차원이 다른데, 유리구슬이 생산된 것은 기원전 수천 년입니다. 아주 일찍부터 생산이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유리구슬은 기원 전후 그 시기에 한반도에서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황남동 상감유리구슬 목걸이에서 지금까지 그거를 아주 신비롭고 첨단의 그런 대단한 기술이 있고, 또 이런 공예의 선진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온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많이 약해지죠. 그런 주장이. 무엇보다도 상감기술 하면 한반도가 그 기술이 우수하다, 꽉 잡고 있다, 이걸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수입을 해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못 만든다. 지금 한반도에서 이 유리를 제작했던 그 터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안 만들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국인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국내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삼아서 이 상감유리구슬, 저 한 개 있는 구슬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나타나 있는 인물이 얼굴이 하얗다, 외국인이다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게 혹시 어떤 인간이 아닌 좀 신성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가면을 쓴다든지 치장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주술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저 인물이 어떤 농사나 아니면은 직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사장.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걸 담당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머리에 인디언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이, 그게 제사를 하는데 필요한, 가령 뽕나무 잎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거기 지금 오리 같다 그랬는데 아마도 저거는 이 신라에도 고니를 좋아하고 고니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죠. 좀 고니처럼도 보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보면서 이렇게 곰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무조건 사와야만 하는, 여기에는 그런 기술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렇게 설명해 온 주류적인 의견,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